통상의 역사로부터 이승만이 어떻게 독립방략의 한 방법으로서 외교 독립을 주장했는지 대단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독립운동을 보면 세 갈래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력 독립, 또 하나는 외교 독립, 또 하나는 준비 독립. 그런데 이 준비 독립의 목표가 준비를 해서 외교적으로 독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무력을 준비해서 무력을 하겠다는 것인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독립운동의 방략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력, 또 하나는 외교. 그러면은 이승만은 왜 무력을 택하지 않고 외교를 택하였을까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의병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무력이죠. 그래서 7년 전쟁 끝에 소위 말하는 임진난이 7년을 끌었기 때문에 계속되었기 때문에 보통 7년 전쟁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결국은 무력에 의해서, 의병에 의해서 이제 일본군이 물러났죠. 그래서 이건 진전쟁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의병의 역사에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조선이 병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뛰어들었어요. 무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외교 독립을 주장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20세기 초에 외교 독립을 주장한 사람은 이 박사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외교 독립으로 실천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체코슬로바키아를 300년 만에 독립시킨 마사리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네발레라도 760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아일랜드를 독립시킨 것도 바로 외교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는, 이승만은 그보다 앞서서 주장을 했어요. 학위 논문으로 주장도 했고, 독립정신에서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일본 내막기라는 책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한결같이 외교 독립 방략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죠. 우선 일본의 군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때 국가 총력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을 얼마를 받아내는 거니 청나라 2년의 조세 수입에 해당하는 걸 받아냈어요. 그리고는 장차 러시아와 한판 붙을 걸 예상을 해서 이 배상금과 함께 그다음에 무거운 조세 정책을 써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럴 전쟁에서는 일본이 동원한 병력이 109만 명이에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 다 합쳐도 100만 명이 안 되는데 벌써 1904년, 5년에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면서 109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비는, 전쟁 비용은 얼마가 들었는 거니? 당시 20억 엔, 현재 가치로는 20조 엔, 우리 돈으로 현재 가치로 하면 200조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일전쟁에서 배상금, 그리고 무거운 일본 내 조세로 또 전비를 충당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런던 국제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팔아서 큰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서 서둘러서 전쟁을 마무리를 지었죠. 이렇게 109만 명의 병력을 동원을 하고 현재 가치로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을 이렇게 동원한 것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그러니까 동포들이죠. 동포들의 수가 8,000명을 넘지 못했어요. 하와이와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 다 합쳐봐야 8,000명이 안 돼요. 이 8,000명이 안 되는 이 미국 동포를 가지고 이 독립운동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그 아까 말씀대로 760년 만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미국에 있는 아일랜드 동포들의 힘을 굉장히 입었어요. 당시 미국에 있는 아일랜드계 미국 시민들은 2천만 명이었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500만 명보다 미국에 있는 아일랜드계 사람들의 동포들의 수가 4배나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와 자원 면에서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중국에서 독립군의 수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력으로 이제 이런 나라를 찾으려면 군대를 모아야 되고 군인들을 모아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서 할 수밖에 없는 걸 한번 따져보죠. 우선 미국을 보죠. 미국은 불가능해요. 미국에는 1818년 중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1818년 중립법을 보면은 첫 번째 좀 이게 중요하니까 자세히 보죠. 미국과 평화 관계에 있는 외국 군주의 영토나 지배자를 목표로 그곳에서 수행하려는 어떠한 군사적 원정이나 계획을 시작하거나 착수하거나 그 수단을 제공하거나 준비하는 자는 유죄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일본과 미국은 평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준비를 하거나 또는 원정을 계획하거나 착수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은 유죄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이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외국 정부나 혹은 그 식민지에 임관을 하거나 하는 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승만은 미국 시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미국 시민으로서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임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역죄로 이거 기소가 돼요. 그러므로 이승만은 끝까지 무국적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는 군사적인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미국은 다민족 국가인데 민족마다 군대를 모으고 떠나온 조국을 위해서 떠나온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거나 혹은 그 자금을 제공하거나 혹은 임관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전부 1818년 중립법에 의해서 이건 반역죄로 유죄가 되고 또 기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어떠냐? 이 미국의 1818년 중립법의 중요성은 그 다음에 유럽 각국이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유럽의 각국들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식민지들이 식민 모국과
사회가 좋지 않은 나라에 가서 군인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고 군사훈련을 하고 무기를 사들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서로 좋지가 않다. 영국도 좋지 않고 영국과 사이 나쁜 독일도 좋지 않고 프랑스도 좋지 않고 벨기에도 좋지 않고 전부 식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무력 독립을 위한 그런 군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사 군대를 조직해도 그 군대를 싣고 갈 배를 정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무력 투쟁은 미국과 유럽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승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위 논문에서 자세히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를 우리는 보통 간전기, 전쟁과 전쟁 사이의 간전기라고 부르는데 1차 대전이 너무너무 참혹해서 유럽 열강들이 이제 전쟁이라면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어느 약소 식민지가 그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하거나 독립전쟁을 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걸 반대했습니다. 베르사유 강화조약, 1차 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조약에서 이런 규약이 있어요. 국제연맹의 규약 가운데 국제연맹의 이사국은 그 식민지에 대한 권한을 논의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아일랜드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어요. 프랑스 역시 영국의 식민지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었고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국은 거꾸로 프랑스의 식민지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약소 식민지들이 독립전쟁을 벌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외교로 설득을 하면 되겠느냐? 그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도 안 되고 무력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여기에 이승만의 아주 독창적인 그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죠. 그래서 간전기 세계 평화에 보면은 1차 대전 끝나서 윌슨이 국제연맹을 재창을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민족 자결의 원칙이 포함된 윌슨의 유명한 14개조 이것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하고 함께 대서양에서 선포한 대서양 헌장도 그 밑바닥에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숨어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이걸 이어받은 트루먼 대통령이 드디어 국제연합을 창설하기에 이르렀죠. 이것은 모두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칸트의 두 번째 영구 평화 조건, 즉 자유 국가연합체가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유국가연합체는 아까 말씀대로 윌슨이 국제연맹을 주도적으로 주창을 했고 그러나 이것은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서 실패한 자유국가연합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2차 대전 후에는 국제연맹보다 더 한 걸음 더 발전시킨 국제연합을 트루먼이 만들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탄생은 국제연합의 자식입니다. 국제연합이 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칸트 영구 평화론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윌슨이 이걸 이어받았고 루즈벨트가 이어받았고 처칠은 좀 반대했지만 결국은 처칠도 승낙을 했고 트루만에 이르면서 200년 만에 그 영구 평화의 조건을 많이 골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자유공화국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자유국가연합체가 결성이 되고 마지막 하나 남은 자유통상은 공산주의 통상 때문에 완전한 형태로 이루기까지 시간이 걸렸죠. 아까 말씀대로 대서양에서 영국의 무력 통상에 대해서 미국의 자유 통상이 대결을 했듯이 태평양에서는 일본의 무력 통상에 대해서 미국의 자유 통상이 대립이 됐듯이 두 번 다 전쟁이 일어났죠.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미국의 자유 통상에 대해서 소비에트의 공산주의 통상과 대결하는 냉전의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소비에트가 결국 붕괴되면서 많은 자유공화국이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세계무역기구와 함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FTA도 그와 함께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격들이 이렇게 갖춰가는데 200년이나 걸린 거예요. 이것은 그 바탕이 평화입니다. 무력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 200년 그 후에 최근에 100년 더 압축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70년의 세월은 무력을 해서 평화의 기운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런 때 이 무력 투쟁은 어디에도 호소할 때가 점차 그 터전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럽 각국도 식민지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식민지들이 무력 독립을 성취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원주민과 그 다음에 유럽 국가와 사이의 무력 독립 투쟁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그럼 외교 독립을 그럼 귀를 기울여 주겠느냐? 미국 하나만이 남았어요. 미국은 식민지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토적인 야심이 이제는 끝난 나라예요. 서부를 다 개척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에 형성이 되면서 그리고 하와이까지 물론 진출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로서 그건 다음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소비에트나 그걸 이어받은 러시아 그리고 청나라를 이은 중국 등의 나라들이 아직도 영토적인 야심을 품고 있는 것에 비하면 미국은 영토적인 야심이 없는 나라다라는 것이 이승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외교 독립을 어디다 상대로 해야 되느냐? 미국에다 상대로 해야겠다. 미국은 여론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코슬로바키아의 마사릭도 미국의 윌슨을 만나서 세치 혀로 5년 만에 대포 한 방 안 쏘고 그리고 독립시킨 사례가 있고 아일랜드도 데발레라는 사람의 외교술에 의해서 독립을 이룰 때 아까 말씀대로 미국에 있는 2천만 명의 아일랜드 동포들의 힘을 크게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승만도 미국에다 기대하는 거예요. 특히 윌슨의 이 평화 사상 그리고 윌슨의 칸트 사상 여기에 크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뭔가 하니 기독교입니다.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립정신을 어떻게 요약을 했는가 하니 6가지 강령,
즉 통상, 외교, 교육, 의리 등등 6가지 강령을 실천하면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기독교 하에라는 전제를 붙였어요. 이 기독교가 선교와 통상에서의 선교입니다. 이 기독교를 어떻게 이승만이 이용을 했느냐? 아까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정을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 열강에 호소할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착취하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억압하고 이러한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유럽 각국들도 식민지에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써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므로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일본의 병탄이 된 아시아의 조선의 독립투사가 똑같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 받아줄 리가 없어요. 특히 영국은 방대한 식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이탈이 되면 균형이 깨져서 소위 말하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식민지 운영상의 균형이 깨져서 여러 식민지들이 들고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민지를 해방시켜 준 일이 없어요. 2차 대전 때까지. 그래서 이승만은 생각하기를 이때 종교가 중요하다. 일본은 조선에 대해서 기독교를 박해한다. 이것이 큰 무기가 된 겁니다. 1900년에 전 세계 인구가 15억이었어요. 그 15억 가운데 5억이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에딘버러에서 또 한 번의 그 세계 기독교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목표가 장차 빠른 시간 내로 전 세계 5억의 기독교 인구를 10억으로 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거기에 주목을 했어요. 즉 한국의 어려운 사정을 5억에 또는 장차 10억으로 확장된 이 기독교 인구에게 기독교 국가에게 일본의 학정을 기독교 박해로 이렇게 포위하는 작전을 이제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한국 기독교 핍박이라는 책이에요.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을 했느냐. 1910년에 유명한 105인 사건을 일으켜서 세계의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무릎을 꿇었죠. 105인 사건은 105인 사건은 일본이 결국 그 사건을 축소함으로써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책에 그렇게 써요. 한국의 기독교들의 희생이야말로 홀로 조선을 한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는 이승만에게는 독립운동에 아주 커다란 무기가 된 것입니다. 3.1운동도 이승만이 전 세계에다 일본의 무단 제압을 전 세계에다 알릴 때에도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만세운동을 했다 했지만 또 한편 일본이 기독교인을 박해한다는 걸 잊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1운동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15명인가가 천도교인이고, 그리고 2명인가가 불교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과반수에 해당하는 33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우리 민족 대표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일본이 한국을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크게 앞세운 겁니다. 바로 그것이 독립정신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일본 내막계에서도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이승만의 독립운동 혹은 그의 바탕이 되는 이승만의 정치 경제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유공화제도. 이것은 이성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자유공화제도. 그러면 이승만은 왕정을 폐지를 하기를 젊을 때부터 주장을 했죠. 두 번째, 역시 이성에 호소하는 자유국가연합제도, 약소국가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 세 번째는 감성에 호소하는 자유통행과 자유통상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통상이야말로 독립국임을 뜻하고, 그 독립국은 바로 자유공화국을 뜻하고, 자유공화국들의 모임이 자유국가연합체로 확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통상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또 한 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는 유엔이나 국제연맹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평화연합체였어요. 중세 때는 로마 가톨릭이 세계의 평화연합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승만은 기독교를 세계 평화연합체로 인식을 하고 이것을 네 번째 조건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승만의 표현을 빌면 만국공회, 즉 자유국가연합체 에다, 그 다음에 영적인, 아까는 이성에 의한 자유공화제도, 또 이성에 의한 자유국가연합제도, 감성에 의한 자유통상, 자유통행제도, 여기다가 영적인 평화기구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독립지사들과 다르게 앞으로 태어날 독립국가의 정신적인 세계를 마련해 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추가할 것이 앞으로 독립될 새 나라의 정신세계를 마련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려가 망하면서 조선이 개국을 할 때 고려의 불교 대신에 새로운 종교인 유교를 국교로 택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선이 쇠해서 새 나라가 이제 식민지로부터 언젠가는 이제 탄생할 때 그 유교를 대체할 새로운 정신세계로 이승만이 기독교를 택한 것은 이 아시아 역사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세 동점을 맞이해서 아시아 각국들이 택한 정신세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유교 국가예요.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도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커다란 줄거리는 유교입니다. 그래서 청조가 망해서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또 중국이 다시 일어났을 때도 그 정신 세계는 역시 유교예요.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재빠르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서양의 정신 세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들의 독특한 신도를 계속 발전시켰어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정치가 니토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승만 책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국제연맹의 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리고 저 홋카이도 대학의 그 총장까지 지냈고 윌슨과는 미국의 대학의 동창 관계입니다. 그 부인은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는 거니? 서양의 친구가 일본에는 종교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에요. 일본의 종교는 무사도다 라는 논란거리의 책을 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국제연맹의 부의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본인은 퀘이커교도였어요. 그러나 일본의 종교는 무사도다. 그래서 어떤 비판자는 그러면 일본의 무사도의 성경은 무사의 칼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일본을 무사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신도의 나라죠. 여기에 비하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는 새 나라를 의식하면서 독립된 나라를 의식하면서 그 정신세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도 개신교. 개신교의 확장은 지난 100년 사이에 놀라운 것이어서 여기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때 시작도 기도로 시작을 했고 끝내는 것도 기도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통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결국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의 정치경제 사상은 통상과 선교 또는 선교와 통상으로 두 글자로 집약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실제 그랬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삼는다. 이것은 청년 때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번역한 바 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는 시작이 이렇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부여받았다. 그것은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미국의 말하자면 건국 정신이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대의를 들어 만국 대주제의 판결하심을 바란다 그랬어요. 만국 대주제가 뭔고 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당시에는 국제연합도 없었고 국제연맹도 없었고 국가와 국가가 모여서 만든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선언의 당위성을 호소할 때가
각국의 이외에는 국가들의 모임이 없어서 결국은 만국 대주제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선언이 가능한 게 된 것이고, 이승만은 이것을 본따서 통상과 선교라는 두 글자로 요약된 자신의 정치 경제 사상에 그 밑바탕에 이 만국 대주제, 즉 하나님의 존재를 기초로 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마무리 멘트 한번. 네, 마지막으로요. 무슨 멘트?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내는 멘트 한번 해주시면. 예.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